요르단도 그렇게 뭐 잔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울퉁불퉁합니다. 물론 뭐 서울보다는 낫지만. 서울보다 안 좋은 데가 있을까요? 네, 거기 없지. 그렇죠. 어찌됐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프타임에는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민기 선수가 후반전에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그냥 기현이 바람인 것 아니, 같습니다. 뺄 것 같아요. 전략적인 이유일 것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와 이게 뒷공간을 뛰어들어갈 수 없는 스트라이커는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대 축구에서 활동량이 없거나 네. 그렇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옵션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전 동안 뭘 한 게 없거든요. 후반전 나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뭐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기 선수 빨리 울산으로 보내줘라. 울산의 일정에 집중하게 그냥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어쩌면 주민기 선수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집착입니다. 주민기 선수는 안 돼요. 벨기에 행크에서도 이런 미친 슈팅 보여줬거든요. 지금 완전히 몸에 물이 올라온 거 이 슈팅 보세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그 논란이 없어야 돼요. 이게 공격수죠. 맞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솔로 아. 저걸 해결해냈네요. 예. 사실상 전 전화 이복이었다 생각을 해요. 네. 엄지성 선수가 다치면서 아. 그 교체기에도 얼마 안 남아 있어서 네네네. 조를 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호재가 됐다. 네네. 주민기 선수도 빨리 내려오고. 맞습니다. 저는 뭐 수원 삼성에 있을 때도 오영규 선수가 주민기 선수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배준호 오영규 선수를 넣었다는 게 아니었으면 얼마나 경기가 답답했을지 정말 상상 1대0이었으면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가 예. 끔찍해요, 정말. 계속 그 주민규 선수가 뛰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플레이, 이게 스트라이커의 이 활동력 이거죠. 저런 걸 통해가지고 볼을 뺏겨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뒤뚱뒤뚱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전반전과 다르거든요. 이거 뭐 거의 뭐 펭귄맨인 줄 알았어요, 거의 저는. 엄지성, 주민규는 저는 솔직히 저렇다면 대표팀이 안 뽑았어요. 왜냐면 저럴 걸 아니까. 아직까지는 안 뽑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올 필요가 없어, 사실은. 쓸 일이 없으니까. 엄지성 선수는 네. 개인적으로 좀 가볍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지성 선수를 뽑을 거면 차라리 이승우를 뽑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우 선수 차이 나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엄지성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대1이 돼도 되니까. 맞습니다. 슈팅이라도 맞습니다. 좋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그냥 아닌 거죠.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닥치고 아닌 겁니다. 그냥 아닌 겁니다. 주민규 선수를 앞에 놓을 거면 전 김민재 선수를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김민재 선수가 원톱으로 더 잘할 거라는 거. 김민재 선수도 온통 위협적일 것 같은데. 네, 조민규 선수보다 나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내려와서 배준호 선수가 받아주고 연결해주잖아요. 배준호 선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의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움직임도 좋고요. 오프더볼도 좋고. 정말, 배준호 선수 정말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게 축구죠, 이게. 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탤런트 기질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달라요? 네. 공을 한 번 잡아도 다른 거거든요. 이거 경합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야잔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까 막 주민기 선수가 막 이렇게 했더니 허적거리고 있을 때. 나 좀 놔줘. 이랬거든요, 지금. 난 펭귄맨이라고 이러면서. 그 토끼와 거북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주민기 선수 거의 거북인 줄 알았어요. 확실히. 주민기 선수 울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태엽 감는 거북이 장난감 아시죠? 그 음악 나오는. 그 거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그 드래곤볼에서 마치 그 손오공이 무거운 옷을 입고 뛰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주민규, 엄지성 선수가 교체되는 그 순간부터 축구가 시작된 거예요. 오현규, 배준호 선수가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축구가 시작된 거예요. 재밌게 변하고 있어요. 그전엔 축구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공놀인가요, 공놀이? 네, 공놀이였습니다. 치명적이네, 네, 진짜. 저는 정말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저는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하시네요. 네, 저는 연락도 할 거예요. 안 된다, 진짜. 다시 나요. 안 된다, 진짜. 한국 축구를 결단을 내려야 돼.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라. 네, 경기 우리가 네. 2대0 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전반전 내용이 굉장히 우려됐지만 결과가 중요한 경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결과는 2대0 우리가 올 초에 있었던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는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4강에서는 0대2의 완패를 당하면서 요르단에게 그야말로 처참하게 발렸는데 이번에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가서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 4강에서 정말
유효스팅 하나도 못하고 네. 2대0 졌거든요. 처참하게 졌거든요. 그때. 그걸 좀 설득하는 어떤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분명히 시작이 좀 우려됐던 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확실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럼 어떤 이 경기에 포인트가 있을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기록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일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사실 실제 경기 내용에 비해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도 그런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요르단이 우리를 이길 만한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그 증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점유율이 75%가 나오는 거는 점유율이 일반적으로 앞서도 75%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68%, 안 나오죠. 9% 나오는데 75%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까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요르단 선수들이 사실 어쩌면은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간격이 막 벌어지면서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후반전은 더 안 됐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급격하게 확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스페이스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볼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전을 이렇게 상대적인 약팀들이 점유율을 밀리더라도 골을 내주게 되면, 실점을 하게 되면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되고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고 보통 그런 패턴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기는 후반전에 오히려 요르단이 힘을 더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슈팅 숫자 자체는 후반전에 요르단이 많이 가져가면서 총 13개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유효 슈팅은 2개밖에 안 나왔다는 점. 즉 슈팅 13개를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2개다. 이건 극악한 결정력을 보인 거 아닌가요? 어쩌면 사실 그냥 막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찬스가 있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면 때린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무모하게 때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 이날은 요르단의 강점이 전반전 그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에 의한 블록 형성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높은 점유율과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런 양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가 또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라고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저희가 입중계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 교체 선수의 퀄리티에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 명단과 교체 명단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 소파스코어에서 통계 기록 기반으로 매긴 평점도 한번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요르단의 차이는 보통 이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결국엔 뎁스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에이스가 있어야 되고 에이스의 역할이 어느 팀이든지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빠졌을 때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양 팀의 이제 소파스코어 통계 매체 기반 평점을 보면은 우리의 선발 명단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재 공백을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메우려고 했느냐? 자리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를 놨고 결정력은 주민규 선수에게 맡기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방에서의 리더십과 운영 능력은 이재성 선수에게 이 세 명에게 고루 저는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장점을 이 세 선수에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 선수의 합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안 맞았죠. 사실 주민 선수한테 볼이 갔을 때 소유내지 못했고 거기서 계속 잘리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 볼을 받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고 그러니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전반전에는 사실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렇다하게 침투하거나 이렇다는 좋은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했고 하지만 이재성 선수는 그래도 거기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줬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득점으로서 그걸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득점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역할을 한 선수지만 황희찬 선수의 어떤 그런 부상 또한 초반에 흔들고 위협적으로 상대를 공략하긴 했지만 하지만 초반 이런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된 부분도 굉장히 아쉽게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저는 이재성 선수의 부진해 보였던 모습은 부분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 공간이 잘 안 생겼던 것. 상대의 센터백이 흔들려야 센터백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이 좀 벌어지고 거기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상대가 안 흔들리니까 이선 선수들이 뭔가 만들기가 어렵고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을 달고 들어갈 때 위협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한 명은 무조건 벗겼어요. 근데 그 다음 수비를 못 벗겼던 것은 주민기 선수가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상대의 간격을 만들어줘야 그 간격으로 다른 선수도 들어오고 그 간격을 황희찬 선수가 활용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서부터 좀 경기가 안 풀렸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의 또 거친 플레이를 주심이 잘 잡아주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민기 선수의 기록까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기 선수가 정말 저희가 얘기한 만큼 정말 그렇게 부진을 했던 것인가, 뭐 저희 아니면 저희 억가인가,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주민기 선수의 기록, 지금 기록을 캡처하고 있는데요. 억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억가는 아닌 것 같고 주민기 선수의 개인 기록을 좀 보시면 공격수가 뭐 골로도 말하지만 요즘에는 뭐 전술적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 히트맵상으로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특히 야잔 선수랑 1대1 많이 붙었잖아요. 여기 안에 히트맵이 없어요. 아, 치명적이네요, 이건. 여기서 진짜.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로 빠져서 받아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뭐 여기 나와서 뭐 어떤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보인 게 없었단 말이죠. 네. 전반전 다 뛰고 후반 이제 51분, 66분 정도 지났을 때 교체가 됐는데 볼 터치가 13번이 있었고 패스를 4번에 100%가 나오긴 했죠. 패스 성공률 100%. 4번 했으니까. 4번 이제 택패스를 한 거죠. 한 게 없다. 그리고 경합, 지상 경합 3번 했는데 1번 이겼고, 공중볼 경합 1번 했는데 1번도 못 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사라졌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진한 경기를 펼쳤는데, 그러면 교체로 들어간 오현균 선수는 어땠는가? 이 점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록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오현규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경기력이 우리가 좀 좋아졌는데 오현규 선수는 들어와서 또 골까지 넣었지만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히트맵만 봐도 아주 그냥. 홍보하죠. 네. 오현규 선수의 기록을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오늘 경기는 최전방 공격수가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전술적으로 중요한지를 참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록을 이제 보시면 이 경합에서 상대가 3백을 쓰고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경기에 끼친 영향력을 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주민규 선수가 51분 동안 뛰면서 패스 4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현규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 일단 패스 수가 무려 17번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훨씬 더 경기에 많이 관여하고 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트맵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드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오영기 선수는 요 문전 왼쪽 지역에 굉장히 짙게 나온다. 즉, 상대의 3백의 사이사이 공간을 잘 파고들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밑에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계까지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경기가 끝날 상황에 계속 내려와가지고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무려 3번의 슈팅을 때렸고 그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골로 연결될 정도로 이 짧은 시간 동안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다. 그리고 빗나갔던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힘이 좋았고 위협적이었죠. 빗나간 슈팅도. 그리고 주민기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상 경합 3번에 이긴 건 한 번밖에 안 되지만 공중볼 경합부터 3번이나 열심히 해주면서 열심히 비벼줬다라는 거죠. 경기를 뛴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좀 이렇게 경합한 횟수는 똑같고 예? 성공한 횟수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현규 선수의 곁에 함께 들어간 배준호 선수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승 효과가 동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이제 입중계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하느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요르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본래 주전 공격수인 알 나이마트가 들어와서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하면 그들 역시 주전 선수의 빠진 공백이 큰 타격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알 나이마트 외에는 뭐 체력적인 이유든 또 공격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든 교체로 넣었던 뭐 에르산, 사데, 알 자자르 이런 선수들이 모두 거의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다른 효과를 공격적으로 전혀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소집되지 못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까지 당했을 때 51분에 들어온 배준호 선수, 그때 함께 들어왔던 오현규 선수가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있고 과감하고 또 여유 있고
노련하고 날카로운 플레이로 결국 배준호 선수의 패스를 오형규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아슬아슬하던 1대0 리드를 확실한 2대0 승리로 만들었잖아요. 이 두 선수의 발견, 이 두 선수의 가치를 좀 확인한 게 이번 요르단 원정의 승리의 이유인 것은 물론이고 이번 요르단 원정의 우리 대표팀의 최대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배준호 선수는 이라크전에는 어떤 또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영규 선수 또한 앞으로 거기 팀에서도 그렇고 클럽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많은 활약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오형규 선수가 셀틱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또 그 과정 속에 폼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또 그러면서 대표팀에도 사실 뽑히던 공격수인데 좀 이제 제외가 됐고 좀 배제가 된 상황들이 됐었는데 행크로 가서 지금 행크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제 함부르크 시절 감독인 그 토어스텐 핑크 감독이 영입을 했고 또 많은 기회를 주면서 또 최근에 아직 교체 자원으로 뛰고 있지만 나올 때마다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세가 이 경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선수가 윙포워드 겸 센터포워드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대표 때부터 이제 스트라이커로 뛰었잖아요. 스트라이커로서도 사실 스트라이커가 모두가 큰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오영규 선수처럼 파워풀하고 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활동량을 가지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그런 유형의 또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의 어떤 그런 발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불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먼저 선택된 게 엄지성 선수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 엄지성 선수가 9월에도 뽑혔었고 그때 특히 오만전에 교체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이번이 처음 소집인 배준호 선수보다 먼저 나온 근거는 뭐 그 선발 명단부터 교체 명단까지 모두 이미 익숙한 선수, 이미 좀 껴본 선수, 경험이 있는 선수를 선호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개인 퀄리티에 있어서는 배준호 선수가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실제로 51분에 엄지성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 투입이 됐을 때 증명이 됐거든요. 배준호 선수의 기록을 보시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공격수잖아요. 100%예요. 근데 주민규 100%랑 달라요. 주민규 선수는 패스가 4개였는데 배준호 선수는 29개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예, 29개의 패스가 모두 100%가 나왔고요. 근데 그중에 키 패스가 2개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어시스트가 됐죠.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드리블 시도 2번 해서 모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 지상볼 경합, 공 다툼에서 3번 다쳐서 다 가져왔어요. 플레이의 완성도가 너무나 높았던 것이죠. 아까 볼이 갔을 때도 굉장히 5대5 상황의 그 경합 상황들이 몇 번 다 있었거든요. 예. 그 볼을 배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다 가져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와서 우리 선수한테 연결해줌으로써 그 볼이 살아나갔고 했었는데 배준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저희가 패스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100%잖아요. 슈팅 정확성도 사실상 100%입니다. 왜냐? 슈팅 2번 했는데 하나 유효시키고 하나 블로킹 걸렸어요. 즉 슈팅도 빗나간 게 없다. 즉 이 선수가 기술적 수준이 완벽하니까 이 선수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아주 그냥 예. 굉장히 수준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감이 안전하게 플레이해서 나오는 안정감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도전적인 플레이를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네. 예. 결국 그 예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양명 선수가 다른 게 앞으로 공을 전진적으로 잡아놓는다. 배준호 선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그런 선수를 찾거든요. 스카우터들이, 감독들이 똑같은 패스를 하고 똑같은 미스를 하지 않는 우리 동료한테 연결을 하지만 이걸 전진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전진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스페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거고 그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2명의 스타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특징이 공격수에서 플레이를 하면서도 공격 지역에서 뛰면서도 패스 미스가 거의 없고 공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인데 지금 사실 세계적인 공격수들도 공 많이 뺏기고 겜벨레 같은 선수들 턴오버 많고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빠르고 좋다는 윙어들 공 잘 뺏기거나 경합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준호 선수가 저는 공을 안 뺏기는 게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능이죠. 탈압박과 공을 뺏기지 않을 위치로 공을 쳐놓고 뺏길 것 같으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백패스를 돌리더라도 그게 중요한데 배준호 선수 말씀드린 대로 패스 성공률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볼터치를 38번 했거든요. 공을 한 번 뺏겼어요. 상황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이 상황에 수비가 어디 있고 우리 동료가 어디 있고 나는 어떻게 볼 소유를 했을 때 뺏기지 않고 이 볼을 소유해내고 전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예, 즉 배준호 선수는 경기를 이해하는 선수다. 그러니까 저희가 엄지성 선수가 나왔을 때 좀 우왕좌왕한 모습이 있었고 황희찬 선수가 뛸 때도 물론 배준호 선수와 달리 뭐 주민기 선수랑 합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앞에 줄 곳이 없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배준호 선수 공을 잡았을 때 잡자마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을 쳐야 될지 어디로 가야 공을 안 뺏기거나 어디로 가야 공을 앞으로 전개시킬 수 있을지를 자연스럽게 아는 느낌. 그러니까 잡고 생각이 아니라 잡았을 때 바로 플레이가 전개되니까 그 속도가 달랐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위에서 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축구를 그런 잘하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은 이렇게 평면에서 본다면 정말 축구 지능이 높고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위에서 본 느낌으로 축구를 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배준호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 측면으로 딱 그 황희찬 선수가 빠진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로도 치고 들어와서 역할하고 또 앞으로 치고 들어가서 스트라이커 커도 해주는 또 뒤에 가서 커버도 해주면서 이게 딱 손흥민 선수가 정상 폼일 때 그 히트맵을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와 배준호 선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빠른 속도와 양발 슈팅을 무기로 시원하게 치고 들어가서 골문을 바로 습격하는데 배준호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선수예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노련미가 좀 강화되면서 네, 지금은 조금 더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준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아닐까. 그 나이대에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저는 그런 시야도 좋고 그 위에서 보는 시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대단한 건 힘이 이 중동 선수들 하는 특히 엄지성 선수가 동나이 때 좀 기술이 똑같이 좋은 선수라고 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준호 선수는 예. 파워도 있고요. 예. 속도도 있고요. 그 부드러움도 있고요. 그 터치에 감각적인 탁월함도 있고요. 예. 슈팅력도 있고 득점력도 있고.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정을 봤을 때 뭐 이게 얼굴이 생긴 맞습니다. 예. 아니 당황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표정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부딪혀갈 때가 당황하거나 다급해하거나 뭐 그런 표정이 드러나지 않고 포커페이스? 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예. 스스로가 나는 어딜 가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그만큼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축구 경기는 한 선수만이 잘해서 결과를 내거나 경기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한 선수의 영향력이 다른 선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결국엔 51분에 엄지성 선수가 다치면서 엄지성, 주민규를 함께 빼고 배준호, 오현규가 함께 들어간 것이다. 저는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전반전에 주민규, 배준호가 함께 뛰는 상황이었다. 그랬다면은 배준호 선수가 지금 이 경기력만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도 너무 묶여있고 상대 수비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엄지성, 오현규가 함께 뛰고 있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현규 선수가 이 임팩트, 골도 넣고 흔들어오고 이만큼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물론 오현규 선수가 좀 잘 움직여주면서 라인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엄지성 선수도 반사이익을 봤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가 1대1 상황에서 힘이 붙이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만큼의 좀 그런 노련미를 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둘이 함께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활발하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배준호 선수와 이세정 선수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센터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센터백과 사이드백의 간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공략할 수 있는 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르단 선수들이 후반전에 급격하게 지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지치게 만든 요인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오현규, 배준호 선수가 들어가서 흔들어주니까 맞습니다. 그에 따라 흔들린 것이고 사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국내파는 비행기 타고 멀리 왔고 시차도 있고 또 유럽파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덜 멀리 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동거리와 또 날씨와 많은 변수가 있는데 요르단 선수들도 물론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자국에서 뛰는 선수도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후반전에 급격히 지친 것은 전반전에 강한 압박을 시도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배준호, 오현규가 들어와서 그들을 지치게 만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화위복이다. 오히려 만약에
엄지성 선수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 교체 타이밍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고, 저는 물론 주민규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주민규 선수만 오현규 선수를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다음 이라크와의 경기는 오현규, 배준호 선수를 애초에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선수도 분명히 지난 오만전에 잘하긴 했지만 오현규 선수는 여기에 속도감과 결정력과 슈팅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현 유럽파, 또 유럽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선수로서, 또 측면 자원의 황희찬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폼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배준호, 오현규를 중심으로 이라크와의 경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아마 이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경기의 승리가 정말 부상과 다양한 이슈를 위한 이 어부질인지, 아니면 정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애초에 오현규, 배준호를 후반전에 반전 카드로 준비했던 것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 우리가 이게, 요르단전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이라크전을 소홀하게 준비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어떻게 했을 때 정말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이 앞에 경기를 잡고 갈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엄지성 선수한테는 좀 불행이긴 하지만, 대표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호재이지 않나. 배준 선수를 조금 더 빨리 기용하고 조금 더 빨리 나타냄으로써 이 선수가 기회를 받고, 그리고 이 선수의 가치를 우리가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전반전은 암울했지만 후반전에 등장한 오현규, 배준호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었던 정말 반전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요르단과의 경기,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은 또 경기 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또 그 외에 또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 새로 나온 소식들을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어지는 대표팀 후속 분석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